축의금 챙기고 퇴사입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이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중심으로요. 결혼식 4주 전에 입사하고 신혼여행 후에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는데요. 이 글 작년 12월에 누리꾼 A씨가 작성한 것인데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 글을 적어본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A씨에 따르면요. 한 직원이 결혼식 한 달 전, 그러니까 약 4주 전에 입사를 해서 회사 직원들의 축하금은 물론이고요. 관련 업체의 축의금과 화환까지 모두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결혼식 축의금 관련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직접 가거나 혹은 뭐 축하의 의미 전해줬을 텐데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좀 황당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신입 직원이 챙긴 축의금이요. 한 달 월급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씨가 말하기를 아니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으면 사내에 이 단체 채팅방이나 메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정도 설명을 하고 이러저러해서 퇴사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송구하다 이 사과의 말도 전하고 사직 인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그야말로 축의금만 챙기고 이 소위 입을 싹 닦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게 너무 괘씸한데 나이도 30대여서 사회생활 아예 몰라서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축의금 돌려받을 방법은 없느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축하해준 다른 직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말이라도 좀 남겼으면 괜찮았을 그렇죠. 텐데 다른 직원들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해요. 네. 누리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리꾼들 화가 났습니다. 취직이 단순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냐? 어떻게 저런 잔머리 굴릴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서 주로 신입사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였고요. 또 주목할 점이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누리꾼들 댓글도 다수 달렸는데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입사 1년 차 이상에게만 축의금을 지원한다고 사규가 바뀌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 자녀 결혼식을 챙기고 퇴사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하고 또 정말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사 후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일주일 휴가 써서 다녀오고 그 보름 후에 추석 상여금 받자마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축의금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네. 요즘엔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군요. 요즘엔 이직이 잦아지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네요. 오늘은 마음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많이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신재생 하면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금융업과 건설업 등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H그룹인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달력을 무료로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앞서 VCR에서 보셨죠? 네. 해마다 이맘때면은 사실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 어려운 게 달력. 바로 달력 거는 재미를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불편한데 시각 장애인들에게 지면 위에 도드라진 점 촉감으로 만져서 읽는 특수한 점자 달력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H그룹이 지난 2000년에 도움을 호소하는 한 시각 장애인의 메일을 받았고요. 이걸 계기로 매년 점자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게 벌써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각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호응이 높아서 매년 부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 달력까지 포함하면 누적 발행 부수가 약 84만 부, 어마어마한 숫자죠. 84만 부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달력 꼭 필요하죠. 누구나 이제 새해가 되면 새 달력으로 바꾸면서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잘하고 있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H사는 또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저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2019년에 산불 피해가 발생을 했죠.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43헥타르, 약 평으로 환산하면 13만 평 정도인데요. 산림을 복원을 했고요. 산불 피해 상징물을 설치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재난 복구 테마숲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평과 속초에서 이루어진 산림 활동은 20년 동안 약
만 톤의 탄소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자, 이번에도 입꼬리가 올라갈 만한 훈훈한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일본과 대한민국의 그 다국적 기업이죠. L그룹에서 소아암 아동들과 함께 합창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합창을 위해서 봉사단 8명과 소아암 어린이 26명이 뭉쳤습니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멋진 합창 무대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인데 이 합창 공연은요, 소아암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인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3차례 디지털 음원을 발매하고 매년 발매 음원을 활용해서 천사들의 합창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었던 공연이 3년 만에 열리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연습을 했네요. 네, 이 밖에 또 감동적인 소식도 있다고요. 있죠. 자, 엘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 구세군과 함께 마음 온도 37도 캠페인을 펼치면서 소외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동복지시설 80여 곳의 난방 설비를 개선하고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 가정 등 100여 곳에도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됐던 만큼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을 확대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런 캠페인이 좀 꾸준히 지속돼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소외계층에게 또 생필품을 후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요. 네, 화학과 뭐 섬유 하면 특히 생각나는 기업입니다. 대기업 H사인데요.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계층의 생필품을 후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사 본사가 서울 마포에 있거든요. 저도 가끔 뭐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이 마포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마포구청을 찾아서 2023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서 성금 4천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이 지난 2010년부터 계속됐는데요. 후원금은 마포구 안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또 의료비, 주거비 같은 곳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후원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H사가 2006년부터 또 이어오고 있는 게 있어요. 국내 사업장 인근 지역에 사랑의 쌀과 김치, 생필품 같은 걸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는데요.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전달한 사랑의 쌀이 지금까지 18,000포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후원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쌀이 자매 마을인 경남 함암군에서 구매가 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후원 마을, 이 마을의 상생까지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더불어 H사는 2008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헌혈 후에 기증한 헌혈증은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을 해서 백혈병과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진짜 훈훈하네요. 네, 한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래 저거 내 얘기야 깜빡깜빡 하는데 정말 속상해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입니다. 1일 2인 대화 또는 20분 통화하라.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산골짜기에 살 때 한 10년 정도를 외부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희 가족만 살았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럴 때 오랫동안 젓가락질 10년 동안 안 하고 10년 만에 초대를 받아서 다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을 못 하겠더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화성 같은 데 혼자 남겨진 이런 영화를 보시면 계속 누군가 배구공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고 혼자 중얼거리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건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설단 현상이 발생하고 뭔가 자꾸 말이 잊혀지는 것 같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싶을 때에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봤더니 역시 대화더라.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적어도 내가 대화를 할 때 배우자랑 대화하면 되겠지 싶겠지만 우리가 집안에서 대화하던가요? 거의 안 하고 우린 마치 거미 부부가 아닌가, 서로 거미줄을 치는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아니어도 하루에 적어도 2사람하고는 꾸준히 대화하려고 애를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는 내가 2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경험을 다 했다시피 그때는 전화통을 붙잡아서라도 20분을 이야기할 때 톡 같은 걸 하거나 문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발화를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으로 2사람 이상 맞아. 혹은 20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도 보존하지만 맞아요. 새로운 환경과 만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잊지 마세요. 2사람 혹은 20분 이상의 통화입니다. 저는 남편이 매니저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 금실도 좋아지는 건가요? 근데 수혜씨네 집은 특수 상황이에요. 그 일을 하니까 같이 발전적인 일을 하겠지. 그리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근데 웬만한 집은요, 부부간의 대화가 길수록 싸워요. 그런 집도 되죠. 있어. 꼭 얘기하다 싸워서 아예 말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그 때. 댁이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옆집이 그렇죠. 옆집이 그렇죠. 늘 문제는 옆집이. 그렇죠. 그래서 흔히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싸움은 고통스러운 대화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게 정말 대화가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의 문제 때문에 대신 다툼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64%가 1시간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30분 이내라고 대답한 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해도 가족끼리는 대화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여러 소통 전문가들이 대화에 관련된 일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해보는데요. 분명한 건 우리가 수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말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수다 치료라고 하는 분야가 있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말을 내가 발화를 하면서 되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그 사람의 맥락을 파악해서 이 상황 전체에서 어떤 말을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내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내고요. 동시에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실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화 덩어리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뭘 알게 되는가? 내가 원래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다양한 단어를 생각해내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발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연상작용이라는 걸 하게 되죠. 네.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물주머니 이런 말을 썼다. 네. 이러면 나는 평소에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림을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 맞아. 따라서 내가 다른 상황을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연상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다를 떤다는 건 단순히 수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 치료이자 동시에 감정 치료이자 동시에 이런 사고를 확장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2사람 이상 이야기해라 수다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치료 영역 그중에서도 언어 치료에도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중요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대화하려고 앉았는데 네.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아하. 그게 뭐더라 계속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증상이 심해진다는 건 노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옆 사람이 앉았는데 나랑 비슷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건 참 공감이 되고 위로도 돼요. 감사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쪽 친구는 너무 잘 생각을 하고 단어를 척척 얘기 잘 하는데 나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화가 날 수 있는데 놀랍게 우리가 청년과 노인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1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했을 때 노년의 경우에는 대개는 9.6개 정도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청년의 경우에는 7.6개, 2개 정도의 단어 차이가 나죠. 이건 아마도 전반적으로 노화가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확연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놀랍게 그럼 어떤 게 가장 생각이 나지 않냐 봤더니 네.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래. 맞아요. 이게 내 얘기만은 아니구나 위로가 좀 되시죠? 네.